어머니 죄송해요. 아이를 못 낳는 건 제 탓이에요. 그 말을 한순간 제 인생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임을 숨기고 대신 손가락질을 받으며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 여자가 임신했어. 우리 이혼하자. 그날부터 저는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 준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그녀가 임신했어.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5년 전 결혼 첫 해부터 저희 부부는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기대에 찬 눈으로 제 배를 살펴보셨고 저는 그 시선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견뎌내야 했습니다. 소영아, 이번 달은 어떠니? 시어머니의 질문이 매달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후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그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영아,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난 아무에게도 말 안 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비밀을 지켜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병원 한번 가보지 그러니? 라고 말씀하실 때도 저는 고개만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잘 조리하고 건강 챙기겠습니다. 소영아, 너 혹시 산부인과 검진은 받아봤니? 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도 저는 그저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안 가지려고 한대요. 그래도 며느리가 씨가 말랐나 봐요. 준호 씨는 건강해 보이는데 말이야. 그 말들이 제 가슴에 송곳처럼 박혀 들어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준호네 며느리 저기 간다. 아이를 아직도 못 낳았대. 젊은데도 안 되면 병이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퇴근 후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야근이었어요?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은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었고 제가 물어보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간섭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내 일에 신경 끄고 내 일이나 신경 써. 저는 불안했지만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비밀을 지켜줬으니 남편도 날 저버리지 않겠지.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여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리.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봤자 더 싸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대. 3달이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제가 견뎌온 손가락질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5년 동안 저는 준호 씨를 지키려고 제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 줄게.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씨 마른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과연 제가 숨겨온 비밀은 언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떠나는 걸 보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을 뿐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5년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천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풀며 하나하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 책, 화장품. 이게 제가 5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저는 남편의 비밀을 지켰고 시어머니께 효도했고 집안일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쓸모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울다가 지쳐서 잠들곤 했습니다. 이혼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내가 떠나고 나니 집이 썰렁하구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노릇은 잘했지. 하지만 아이를 못 낳은 건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출근 준비해야 해서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제 이혼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일했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 씨,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동료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제가 밝아 보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 은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아, 너네 시댁에서 큰일 났다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 너 모르고 있었구나. 내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니시던데. 은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데? 제 손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준호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하시더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자랑하시던데 드디어 손주를 본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소영아,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나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제가 감춰준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회사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헬쑥한 볼, 그리고 텅 빈 눈빛. 이게 지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향 이모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소영아, 내 시어머니가 제사 겸 잔치를 준비하신다더라. 잔치요? 응, 손주 생긴 거. 온 동네에 알리고 싶으신가 봐. 그 여자도 데리고 오신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라는 말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아니, 이제는 남편의 새 여자. 그녀가 당당하게 시댁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다음 달 보름이래. 제사 지내고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한다고 하시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래, 내가 갈 이유는 없지. 하지만 소영아, 넌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거니? 이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한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모, 저 이제 자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의 밤하늘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묻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를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간의 시간이 제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리고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준비하는 잔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잔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향 이모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아, 내 시어머니가 정말 큰 잔치를 준비하신다더라. 이모,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며느리 자격을 잃은 여자, 아이를 못 낳아 가문의 대를 끊을 뻔한 여자.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예전 동네 친구 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영아, 너 진짜 모르고 있는 거야? 뭘? 내 시어머니가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시는데 너 때문에 준호가 고생했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날이라는 사람이 임신한 거 자랑하시면서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았다고 막 기뻐하시더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날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영아, 근데 너 정말 아이 못 낳는 거야? 선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내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청첩장처럼 초대장을 돌리셨대. 초대장이요? 응, 손주 생긴 거 축하해 주세요라고 크게 써놓으셨다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손주를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뿐이었기에 그 기대는 더 컸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손주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소영아, 너는 병원 안 가보니? 소영아, 한약이라도 먹어봐라. 소영아,
친정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니? 그 말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로 이모, 잔치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소영아, 넌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저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 고향 언니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시댁 마당에 큰 천막이 쳐져 있었고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소영아, 너네 시어머니 진짜 크게 하시네. 온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하셨대. 저는 사진을 보며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자리에 나도 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잔치 사흘 전 준호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아, 잔치에 오지 마. 어머니가 널 보면 기분 나빠하실 거야.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갈 리도 없는데. 하지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비밀이 곧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향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잔치날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상한 행동? 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나 사람들이 술렁이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걸, 5년 동안 저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그분이 진실을 모를 리 없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불임이라는 걸.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셨을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정말 저를 의심하셨던 걸까? 잔치 하루 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제발,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과연 내일 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잔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지금쯤 시댁에서는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시겠지. 저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11시쯤 이모에게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아, 사람들이 벌써 모이기 시작했어. 많이 오셨나요? 응,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친척들도 거의 다 왔더라. 너네 시어머니가 정말 공을 들이셨구나.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리도 있겠지. 남편의 새 여자, 뱃속에 아이를 품은 그 여자가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이모, 나리라는 사람도 와 있나요? 응, 지금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어. 배가 제법 나왔더라. 사람들이 다 축하한다고 손 잡아주고 그러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나리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전 며느리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 다행히 손주를 보시게 됐네요. 오후 1시쯤 이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제사 지내고 지금 식사 시작했어. 분위기는 어때요? 다들 좋아 보여. 너네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바라던 순간이니까. 그런데 소영아,
이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너 얘기를 하더라. 뭐라고요? 아이를 못 낳아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도 이렇게 손주를 보게 돼서 다행이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소영아, 너 괜찮은 거지? 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제가 5년 동안 감춰온 비밀은 영원히 묻히는 건가요? 저는 그저 씨 마른 며느리로만 기억되는 건가요? 오후 3시쯤 고향 친구 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나리가 서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소영아, 이 사진 너 봤어? 너네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 보이시더라.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이 그저 숨기기만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쯤 이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너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시더니 뭔가를 꺼내고 계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꺼내시는데요? 잘 안 보이는데. 서류 같은 거야.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시는데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이모, 계속 지켜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시려는 거지? 혹시 그동안 숨겨두셨던 진실을 드러내시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저를 비난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려는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시댁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며 과연 시어머니는 무엇을 꺼내 보이신 걸까요? 오후 4시 30분 이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너네 시어머니가 지금 엄청난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계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뭘 보여주시는데요? 진단서야. 병원 진단서.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 진단서요? 준호. 내 남편 진단서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사람들한테 크게 읽어주고 계셔. 이모의 목소리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김준호, 37세 남성. 난임 진단. 자연 임신 가능성, 극히 희박. 진단일자 5년 전 4월 15일.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영아, 지금 여기 완전 난리야.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어. 준호는 뭐래요? 준호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그냥 고개만 숙이고 서 있더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모,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세요? 지금 내 검진 결과도 꺼내 보이고 계셔. 제 검진 결과요? 응, 내가 건강하다는 산부인과 검진 결과, 임신 가능 판정 받았다는
종이를 보여주시면서 사람들한테 며느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크게 말씀하고 계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영아, 너 우는 거니? 네. 미안해. 내가 너무 자세히 말했나 봐. 아니에요, 이모.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듣고 싶어요.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술렁이고 있어. 누군가는 그럼 씨가 마른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네라고 크게 말하더라. 그리고 너네 시어머니가 나리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계셔. 뭐라고요? 친자 확인했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리가 지금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더라. 시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시는데 나리가 대답을 못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리의 아이는 준호의 아이가 아니구나. 이모, 지금 준호는 뭐 하고 있어요? 준호는 나리한테 뭔가를 따져 묻고 있는 것 같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지켜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를 괴롭혔던 모든 손가락질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소영아, 너네 시어머니가 지금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계셔. 사과요? 응, 며느리를 오해했다고. 소영이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그동안 시어머니는 진실을 알면서도 저를 몰아붙였던 겁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영아, 내가 결정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모와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감, 그리고 묘한 허무함. 5년 동안 제가 감춰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제가 아무 말 없이 견뎌냈던 그 시간들이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의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후 5시쯤 이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큰일 났어. 이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리가 친자 확인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아이가 아니래.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 든 휴대폰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 준호가 나리한테 소리 지르고 나리는 울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시어머니는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네 시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서 우시고 계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라던 손주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리가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갔어. 준호가 뒤쫓아갔고 친척들은 뭐라고 해요? 다들 할 말을 잃었어. 누군가는 준호가 불쌍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소영이가 억울했겠다고 수군거리고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 잘못 없이 손가락질 받았던 제가 불쌍한 겁니다. 소영아, 잠깐만. 지금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나리를 잡고 뭔가를 따져 묻고 있어. 뭐라고 하는데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언제부터 속였냐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리가 울면서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전화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 지르는 목소리, 여자들의 비명소리,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들. 이모, 어머니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계속 우시면서 소영이한테 미안하다고만 하시더라. 친척들이 부축해서 안방으로 모셨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5년이 지워질까요? 소영아, 너 지금 어떤 기분이니?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모. 통쾌하기보다는 그냥 허무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드러나는 것, 제 억울함이 풀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뭔가 공허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그런데 소영아,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고향에는 안 내려올 거야? 아니요.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그곳에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고향 친구 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영아, 너 소식 들었어? 온 동네가 지금 이 얘기로 난리야. 응, 들었어. 너 진짜 대단하다. 5년 동안 그걸 어떻게 참았어? 참은 게 아니라 남편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남편이 너한테 그렇게 한 거잖아.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준우를 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던 날, 남편분이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준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난 아무에게도 말 안 할 거야. 그게 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7시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준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준호 씨, 저한테 전화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나도 몰랐어. 나리가 날 속인 줄은. 준호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리가 속인 게 문제입니까? 준호 씨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영아, 저는 5년 동안 준호 씨 비밀을 지켰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저한테 뭘 해줬나요? 제가 손가락질 받을 때 준호 씨는 어디 있었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를 못 낳는 건 제 탓이라고. 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준호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소영아, 심지어 준호 씨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5년이 지워질까요? 제가 받았던 모욕이 사라질까요? 소영아, 제발. 준호 씨,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내뱉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8시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5년 동안 너를 오해하고 괴롭혔던 게 어머니 평생의 죄야. 제발 한 번만 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이모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됐어. 사람들 다 돌아가고 지금은 조용해.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방에만 계셔.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우시기만 하시더라.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손주를 간절히 바랐던 한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준호는요? 준호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더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너 언제 고향에 내려올 거니? 모르겠어요, 이모.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짊어졌던 짐이 드디어 내려놓아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준호와는 정말 끝인 걸까요? 그리고 저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 표정이 밝아진 걸 눈치챘습니다. 소영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미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 10번, 15번.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전화 안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문자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소영아, 나 없이는 못 살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소영아, 답장이라도 해줘. 제발 부탁이야.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고향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너희 시댁이 지금 난리야.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나리를 경찰에 고소했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소요? 응, 사기죄로. 자기 아이라고 속여서 돈을 뜯어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리를 고소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리가 준호한테 그동안 얼마나 받아냈는지 아니?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 나요? 응, 병원비, 생활비, 옷값, 온갖 명목으로 받아냈다더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도 결국 속은 겁니다. 나리에게,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계속 연락하고 싶어 하시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시더라. 언니, 제 번호 알려드리지 마세요. 그래도 소영아, 어머니가 정말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던데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향에서는 계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서울로 도망갔다는 소식, 준호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소식들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제 삶이 아니에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해.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택배 상자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결국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소영아,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구나. 5년 동안 너를 오해하고 괴롭혔던 게 어머니 평생의 죄란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너를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 이 반지는 내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준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어머니가 억지로 돌려받았지.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구나. 소영아, 제발 어머니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돌려받았던 바로 그 반지. 저는 반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으니 이것도 돌려받아야겠다. 시어머니의 차갑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벗어드렸습니다.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반지를 보며 결혼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아직은 이 반지를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 저는 회사 문을 나서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소영아, 저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소영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준호 씨,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를 피해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준호 씨, 우리는 끝났어요. 소영아, 제발. 나 없이는 못 살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소영아.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상관없어. 난 너 아니면 안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호 씨,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이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소영아, 5년 동안 제가 준호 씨를 위해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런데 준호 씨는 저한테 뭘 해줬나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영아, 제발.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회사 앞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단순하지만 저에게는 이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이모. 무슨 일이에요? 너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다더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응, 잔치 이후로 계속 우시고 밥도 거의 안 드시고 그러셨대. 결국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인천 성모병원이야. 내가 사는 곳이랑 가깝더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봐야 할까?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가지 말자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 번쯤은 봐야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가는 게 맞을까? 수없이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325호실 병실 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수액을 맞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아, 내가 정말 왔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소영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머니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단서를 봤어. 3년 전에 준호 방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며느리가 문제일 거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던 거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어머니가 다 알아.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때,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그렇게 보실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준호를 지키고 싶어서요. 소영아, 근데 준호는 저를 버렸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 때문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억울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알아. 어머니도 알아.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아, 어머니도 피해자세요. 준호 때문에, 손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머니도 고통받으신 거잖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어머니도 그걸 바라지 않아. 다만 가끔 이렇게 봐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아, 준호 씨,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간병 잘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소영아, 잠깐만.
준호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그만둬. 소영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어머니, 내가 소영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제라도 놓아줘야지.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쾌차하세요. 소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원한 것도 같고 뭔가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진 것도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이 상처를 딛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병원을 다녀온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움은 조금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 축하해요. 격리팀 팀장으로 승진하셨어요. 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덕분이에요.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발령받으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영 씨, 축하해요. 우리 팀장님 짱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전부터 관심 있던 지역 봉사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습니다. 첫 봉사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센터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봉사센터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5분의 어르신께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쁜 아가씨가 와주니 좋네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일상에 작은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아, 어머니 퇴원했단다. 건강 많이 좋아졌어. 소영아,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렴. 소영아, 승진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너 준호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준호가 완전히 망했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 그만둔 거 알지? 그 이후로 일을 안 하고 매일 술만 먹고 다닌대. 나리 고소건도 제대로 안 풀리고 빌려줬던 돈도 다 날렸다더라. 저는 착잡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망가진다는 게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가 너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너 번호를 바꿔서 못하고 있대.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 우리는 남남이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몰락한 모습이 그려졌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시간 있니? 어머니가 너 만나고 싶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 뵐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인천역 앞 카페에서 만날까?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소영아, 기다렸지?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아, 승진 정말 축하한다. 내가 잘 되니 어머니도 기쁘구나. 감사합니다. 소영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너, 준호를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도 알아. 너무 무리한 부탁이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준호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랬어. 어머니, 준호 씨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죠. 내 말이 맞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영아, 그럼 어머니가 너한테 다른 부탁을 해도 될까? 무슨 부탁이신데요? 어머니하고 가끔씩 이렇게 만나줄 수 있겠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그냥 딸처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외로워. 친구처럼, 딸처럼 그렇게 지낼 수 없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 네, 어머니.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대해, 앞으로의 삶에 대해 카페를 나서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이제 저는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저는 봉사활동을 나갔고 오후에는 가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아닌 그냥 두 사람으로서 만났습니다. 소영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엔 그냥 그런데요. 아니야,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3달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성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영 팀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셨죠? 우리 팀이 1등 했어요. 팀원 지연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 회식 때 제가 쏠게요. 와, 팀장님 최고. 저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김소영으로 사는 삶이요.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매주 만나는 어르신들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영 씨, 오늘도 왔네요?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할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럼 소영 씨 얼굴 보려고 일주일 기다렸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삶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명절에 고향 내려올 거니?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시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시던데 명절에 한번 내려오면 어떨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모,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고향에 내려가는 게 맞을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준호를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당당하게 살아가자. 명절 전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고향에 내려갈게요. 정말? 소영아,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 풍경은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영아, 어서 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가벼운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니? 건강식품이에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맙다, 소영아.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낯익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끔 들르는 손님이었습니다. 소영아, 배고프지?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를 하며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봉사활동 이야기,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 소영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떻게요?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소영아, 이거. 상자 안에는 제가 돌려드렸던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받아라. 이건 원래 내 거야. 하지만 소영아, 어머니가 억지로 빼앗았던 거잖니.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저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으니 이것도 돌려받아야겠다. 차갑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반지를 시어머니 손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소영아,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진 게 많아요. 건강도, 일도, 의미 있는 일상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영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대해줘서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제 우리 둘 다 과거는 놓아요. 저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영아, 자주 연락하자. 네, 어머니. 그리고 소영아,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꼭 행복하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 전 제가 손가락질 받으며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몇몇 동네 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소영 씨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들으니까 서울에서 승진했다며?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 되길 바란다. 예전 같았으면 수군거렸을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 풍경이 지나가고 저는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집, 제 일상으로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고향에 다녀왔다.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이 준 상처보다 내가 선택한 삶이 더 크다는 걸 배웠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